숙종 연간 경상도 깊은 산골 박씨 집안에 떠돌이 스님 해암이 처음 발을 들인 것은 초여름 장맛비가 막 그친 뒤였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사랑채에 들어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어기 느티나무 아래에서 며칠을 머물며 굶주린 아이에게 죽을 나누어 주고 병든 노인에게 연부를 해주며 서서히 사람들의 경계를 풀어갔습니다. 박노인이 그를 집안으로 들인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저리 말 없는 수행자도 드물지.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스님은 집에 머물면서도 절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 시주를 권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박노인의 병상 곁에 조용히 앉아 맥을 짚듯 손을 잡고 연부를 외웠고 그 소리는 이상하게도 집안의 긴장을 누그러뜨렸습니다. 특히 정희에게는 그 목소리가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밤이면 아버지의 숨이 고르지 못했고 혹시라도 그 숨이 멎을까봐 뜬 눈으로 지새우던 날들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스님은 그런 정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목숨은 붙잡는다고 붙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떠나는 길을 밝히는 것은 자식의 공덕입니다. 그 말은 정희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해야 하지 않을까? 그 무렵부터 스님은 조금씩 말을 넓혀갔습니다. 재산을 움켜쥐는 것은 업이 되지만 내려놓으면 덕이 된다는 이야기. 절에 이름을 남기면 후손의 복이 이어진다는 이야기. 아주 천천히 거부감이 생기지 않을 만큼만. 박노인의 열이 조금 가라앉은 밤이었습니다. 스님은 병상 곁에서 한참 연부를 외다 조용히 일어나 밖으로 나갔고 방 안에는 눅눅한 양냄새와 땀냄새만 남아 있었습니다. 정희는 아버지의 이마를 닦아드리고 난 뒤 스님이 앉아있던 자리를 정리하려다 작은 밀랍 조각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촌농이 굳은 것이라 여겼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집어들었는데 이상하게도 손끝에 닿는 감촉이 미묘하게 부드러웠습니다. 산골에서 쓰는 투박한 밀랍과는 결이 달랐습니다. 정희는 무심코 그것을 손가락으로 문질렀습니다. 그 순간 아주 은은한 향이 올라왔습니다. 양 냄새도 아니고 나무 냄새도 아니었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서늘한 사람의 숨결 가까이에서만 맡을 수 있는 향. 그것은 한양 장터에서나 맡을 수 있는 고급 향료의 냄새였고 도성 기생들이 머릿기름에 섞어 쓰는 분내와도 닮아 있었습니다. 정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산중 암자에서 수행하는 분의 소지품에서 어찌 이런 냄새가 난단 말인가. 그 향기는 곧장 스님의 손등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지나치게 희고 지나치게 매끈했던 그 손, 굳은 살 하나 없이 부드럽게 감싸쥐었던 감촉. 향기와 손등이 겹쳐지면서 정희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한 문장이 스쳤습니다. 이 사람은 부처를 모시는 자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낚는 사냥꾼이구나. 그 생각이 들자 그동안 들었던 말들이 다른 의미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공덕, 업보, 시주, 이름을 남긴다는 말들. 그것은 위로가 아니라 계상이었고 수행이 아니라 설계였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밀랍 조각을 쥐었습니다. 의심은 그제야 확신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며칠 뒤 논밭의 절반을 절에 시주하겠다는 유서가 읽히게 됩니다. 그때 정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싸움은 재산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지막 뜻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정희가 향기를 맡은 뒤 상철에게 말했을 때 둘은 곧장 주머니를 빼앗을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스님은 늘 허리에 묶어두거나 잠들 때도 베개 삼아 베고 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법은 하나였습니다. 스님이 스스로 주머니를 내려놓게 만드는 것. 그날 밤 상철은 일부러 헛간 쪽에서 소를 크게 몰아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줄이 풀렸다! 하고 소리를 질러 마당을 뛰어다녔습니다. 소가 날뛰는 소리에 스님도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그 순간 주머니를 멍석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정희는 물동이를 들고 달려가는 척하다가 자연스럽게 멍석을 정리하며 주머니를 집어들었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충분했습니다.
부엌 아궁이 불이 거의 꺼질 무렵 정희는 밀랍 덩어리를 꺼내 살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촛농처럼 보였습니다. 깨트려 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낮에 맡았던 향이 떠올랐습니다. 이 밀랍은 왜 향이 배어 있지? 그제야 정희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봉인용 밀랍이라는 것을. 관청에서 문서를 봉할 때 밀랍을 녹여 찍듯 무언가를 감추기 위해 쓰였을 가능성. 정희는 밀랍을 아궁이 불씨 가까이에 대었습니다. 겉이 천천히 녹으며 속이 드러났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종이 조각 하나가 돌돌 말린 채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글자는 없었습니다. 백지처럼 보였습니다. 상철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빈 종이 아닌가? 정희는 종이를 코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기름 냄새가 났습니다. 기름 먹인 종이야. 물에 젖어도 글씨가 번지지 않게 할 때 쓰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둘은 동시에 장독대를 떠올렸습니다. 스님은 낮마다 장독대 근처에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이상하게도 다른 곳은 둘러보지 않으면서 장독껑을 한 번씩 만져보곤 했습니다. 그때는 그저 습관이라 여겼지만 이제는 달라 보였습니다. 둘은 장을 하나씩 옮겨보기 시작했습니다. 맨 안쪽, 거의 쓰지 않는 간장독 아래 흙이 조금 다른 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파낸 흔적처럼. 흙을 파내자 작은 항아리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 안에는 천에 쌓인 종이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종이를 펼치자 익숙한 글씨가 드러났습니다. 박노인의 필체였습니다. 절에 시주한다는 문장은 없었습니다. 대신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흙을 일군 자, 그러나 흙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자에게 맡긴다. 그제야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스님은 먼저 가짜 유서를 읽게 만들고 진짜 유서는 습기 많은 장독 아래 숨기고 혹시 들킬 경우를 대비해 밀랍 봉인 조각으로 위치 암시를 남겨둔 것. 하지만 그 밀랍 향이 그의 정체를 먼저 들켜버린 셈이었습니다. 이튿날 마을 사람들 앞에서 정희는 붉게 부어오른 손으로 밀랍을 깨트려 증거를 보였고 장터 상인의 증언까지 더해지며 스님의 정체는 드러났습니다. 포졸들이 그를 결박해 끌고 나가려는 순간 해암은 마지막으로 몸을 돌려 정희에게 낮게 속삭였습니다. 내 손등에 흉터를 남기면서까지 지킨 것이 고작 이 흙바닥이냐? 참으로 어리석은 공덕이로구나. 순간 마당이 고요해졌습니다. 정희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손을 들어 베어 물집이 잡힌 손등을 스승의 눈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부처님은 연꽃을 피우기 위해 진흙 속에 뿌리를 내리셨다 들었습니다. 흙을 모르는 당신의 깨끗한 손이야말로 아무것도 피우지 못할 빈 껍데기일 뿐입니다. 그 말에 스님의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렸고 더 이상 대꾸하지 못한 채 포졸들에게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정희는 더 이상 속은 딸이 아니라 스스로 옳고 그름을 가려낸 사람이었다는 것을. 모든 일이 끝난 뒤 박노인은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유품을 정리하던 날, 정희는 방업이 머리맡에 늘 놓여있던 낡은 수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평소에는 땀을 닦는 데 쓰던 것이라 여겼는데 그 안쪽을 만지다 보니 작은 주머니가 덧대어 있었고 그 속에서 귀한 연고 한 통이 나왔습니다. 화상이나 상처에 바르는 약이었습니다. 정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재산을 탐하는 사람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것, 그리고 결국 그것을 지켜낼 사람은 거친 손을 가진 둘째 딸일 것이라는 것. 그래서 혹여 다칠까봐 미리 약을 준비해 두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연고를 손등에 바르며 정희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논밭을 지켜서가 아니라 자신을 믿어준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도 뜨거워서였습니다. 그 뒤로 박씨 집안의 논밭은 삼남매가 함께 지켰고 정희는 절에 시주하는 대신 마을 사람들과 곡식 창고를 세워 흉년에 대비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박가의 재산은 딸의 손에 남았다고. 그러나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집안을 지킨 것은 흙이 아니라 믿음이었고 밀랍을 녹여가며 상처 입은 손등 위에 남은 것은 단순한 흉터가 아니라 부성애의 증표였습니다. 재산은 탐하는 자의 손에 들어가면 업이 되지만 지켜내려는 자의 손에서는 연꽃이 됩니다. 그리고 그 연꽃은 언제나 가장 거친 손에서 피어납니다.